저는 이게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0원짜리 숨어있는 비밀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여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행했었죠.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당연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방금- 그래서 10원짜리도 맞아요.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있고 그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권에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10,000원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전에. 옛날 화폐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그 정자의 태계이형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 태계이형 선생님이 이게 정자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았어 이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쓰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하려다 애들이 많이 하는 네. 김민기의 빈부터에서 갈직자. 김민지의 비밀을 야. 내가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무속과 초능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작두를 타서 신내림을 받고 신이 오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올라가고 뭐 그러면 한 200kg 정도 되는 재단을 저울 만드는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굿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500만 원 주겠어요. 겨우 250만 원 특별 진행비로 타가지고 그래 있어요. 할인이 있어. 할인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든 찍는데 근데 하여튼 작두를 가는데 작두를 날카롭게 대라고 돈을 그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가짜가 아니구나. 야, 근데 이게 찍으면서도 진짜 예리한 작두 날 위로 무당은 단번에 올라섰습니다. 이윽고 작두 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작두를 딛고선 발에 계속적으로 체중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저울이 자동으로 이렇게 무게가 네. 기록이 측정이 되다가 한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일직선으로. 무게가 없다라는 거죠. 좋냐? 그러니까 우리 너 나라 갖고 계다 오늘 허냐가 이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져가지 봐라, 신이 노했다. 노했다. 당신들 막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도망을 막. 장선 카메라는 두고 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무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잘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게 아마도 순간정전이었을 것이다. 저울 전문가들은 저울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된 바로 그 상태에서 무녀가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췄기 때문에 저울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 진짜 씀짓했어요. 나.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네.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독수리 네.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아쉽게도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네,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오,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에 네.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에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 공구를 씹자마자 비도 안 들어보고 달려서 나왔는데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아,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아,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도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그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예, 발견이 발견됐다. 됐다. 그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섭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탄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아,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 동네가. 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잘 여러 가지 모르겠고. 가능성을 예,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네.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네.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찰나의 사진으로 순간에. 알고 있어요. 예,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은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네. 막 엄청 또 나타났어요. 또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뭐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대사가 수상을 하고 맞죠?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여기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한 철도 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세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세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가겠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였나 봐.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정말 소리 자체가 무슨 공포 영화다. 전 세계에서 곡을 들은 300여 명 사망, 곡을 만든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을 무한 생성해낸 이 노래. 미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섬뜩한 가야금의 선율, 중간중간 튀어나온 알 수 없는 괴성과 기이한 가사들. 무려 1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주가 되는 이 곡은요, 오로지 가야금과 사람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가야금계 살아있는 전설 황병기 선생님이 1975년 선보인 국악 연주곡입니다. 처음 이 곡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선보였을 당시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문화 단속이 심했던 1975년 당시에는 곡 자체가 지나치게 쇼킹하다는 이유로 재공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황병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술로만 받아들이기엔 다소 소름 끼치는 이 노래 지금 2번 들으셨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듣자. 이왕 나온 거 그냥 3번 들어보자. 뭐 어떻게 되나. 듣고 중나 한번 해보자. 그래. 진짜. 그만, 그만 좀 해. 나 찰리. 나 너무 놀랐어. 나 깜짝이야. 제가 찰리를 좀 진정시키고 올게요. 깜짝이야. 저 뒤를 쳐다보네요. 잘 있나? 또 떨어질 것 같아.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대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섭긴 무섭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진짜 고통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요?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지.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울렸던 걸까요? 분신사바, 오이테 부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yes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 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스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are you here? 찰리 왔다.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혼자 안 갔지?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아, 찰리가 왜? 부정의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 왔어. 깜짝이야. 뭐야? 아이,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못 봤어.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2009년 8월 인도 서벵골주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기차역 백운 코도르역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42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하는 기차역인데요. 한동안 승객도 직원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 늦은 밤이면 백운 코도르역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속출. 심지어 기관사들마저도 백운 코도르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역으로 방치됐던 겁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기관사분들도 정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네. 사건의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늦은 밤. 아, 왜 깜짝이야? 저 뭐야? 당시 백운 코도로역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둠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한 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채 선로를 걷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군데? 진짜 소름 돋았겠다. 이게 너무 저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사실 백운 코도로역은 특정 지점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기찻길로 끌려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 사이에서 귀신한테 끌려가는 곳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그러면 귀신인 거네요. 진짜. 자, 더 들어보세요. 이 겁에 질린 직원은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럼 아까 그 여기서 본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만 봤잖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백운 코도로역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본 이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불행한 운명이 덮쳤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역 인근에 산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여자일 거야. 이유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기찻길에서 목숨을 끊은 여인이 있었네. 그때 흰 옷을 입었다지? 백운 코도로역에서 한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백운 코도로역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기차역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괴상한 몸짓으로 기괴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계속 목격담이 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두려움에 휩싸인 기관사들이 백운 코도로역에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일까지 발생. 결국 백운 코도로역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997년 한 차례 재개장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서 재개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다시 역을 재개장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백운 코도로역이 재개장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해가 진 이후에는 역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친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와서 도망갔다니. 도망갔다. 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아무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를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응?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